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국내에 지금 1261명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오늘만 284명이 추가 확진이 지금 되었다고 합니다. 코비드19 사태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러스가 아마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위생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그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진짜 이게 그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랑 이렇게 같이 아니면 먼지랑 같이 앉아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그걸 비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좀 끼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집에 와서는 또 앉아 좀 그걸 해야 되겠죠. 우리가 비누칠은 또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제 같은 경우는 이 스위프라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얼마 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할 때는 8,000원인가 아마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여기 우리나라 거는 없고 특허를 받은, 이게 미국에서 특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라 여러분들 소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요 정도 좀 넣어서 있죠. 흔들어서 코를 헹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더 이렇게 철저히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좀 신천지에 있는 좀 교인분들 아마도 주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러지 않나요? 신천지 신자분들이 한 2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종교 단체에 있는 거는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좀 가지셔가지고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앉아 이게 전염을 퍼뜨리지 않게끔 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각자가 이렇게 좀 배려해주는 이런 문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대수롭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환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도 퍼뜨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피해 사례가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집합 건물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금 코비드19 지금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에 심각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이런 사태가 좀 일어나고 있긴 한데, 집합 건물도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코비드19가 사그라들고, 또 오늘 또 신문지상에 발표한 거 하나가 코미팜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회사가 과연 그걸 치료제를 하나 좀 만들었다고는 하던데, 임상 실험 들어가고 좀 잘 이렇게 좀 마무리해서 치료제가 개발이 좀 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께 좀 실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집합 건물에 대한 각종 관리단 형성하는 거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의 집합 건물의 문제점들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게 내년부터 그렇게 또 실행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회계 있죠. 회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크게 있죠.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회계 사항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증빙 서류들이 있죠. 그거를 관리단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노무 관리하는 부분 있죠.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노무 관리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있는 입점에 있는 분들, 소유자분들에서 관리비를 이렇게 우리 부과했을 때 그 세금 부분, 그리고 관리단에 어떻게 또 세금이 어떻게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있죠. 좀 더 여러분의 있는 곳마다 또 약간씩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시간이 다음에 있을 때 문자로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시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전혀 회계를 모르시더라도 지금부터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셔야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그 요구할 거는 요구하시고 잘못된 거는 또 이렇게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또 이제 어떤 곳은 대부분은 아닐 텐데 좀 많은 곳에서는 집합 건물에서는 이게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곳도 있죠. 그런 곳은 좀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런 데는 자기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되고 회계를 다시 앉아 처리 지금부터라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시작을 좀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거래가 있죠. 여러분들 발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관리비가 들어오든 아니면 어떤 관리사무소에서 만약에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화폐로 측정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거래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딱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발생에 대해서 있죠.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은 이렇게 거래할 때는 보면 기록을 딱 하는데 그 기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기록을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차변하고 대변을 놓아서 있죠.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기록을 할 때 우리 거래에서는 크게 보면은 거래 판료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료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금 놓거든요. 차변에는 자산 부분 놓고요. 대변에는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놓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자산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부채도 있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뭐 은행에 돈을 빌렸다든지 아니면은 갚았다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본 있죠.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본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우리가 여기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여러분들이 분양했을 때 샀었죠. 여러분들 그 전용 부분하고 공용 부분 그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그 전용 부분에 그리고 공용 부분에 있는 그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은 가격대가 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 아니면은 입점에 있는 임차인 분들께서는 뭐 권리금을 나중에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요. 그런 쪽이 자본이라고 일종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익이 있는 부분과 또는 비용이 있는 부분 이렇게 지금 나뉘거든요. 그게 우리 거래 판료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거래의 지금 판료수 있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정 과목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우리가 차변, 대변을 이렇게 설정해서 있죠.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분계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금도 우리 자산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 건물도 우리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어떤 시설을 갖다가 또 설치를 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산이라는 그 큰 계정에 그 하나하나 그 나와 있는 그 계정 과목이 이제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왜 이런 거 있죠? 우리 동물이라고 한다면 동물에는 크게 포유류도 있고요. 파충류도 있고 이렇게 좀 나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해가지고 차변, 대변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적어 나가는 그 부분을 우리는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격리는 이렇게 분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계를 한다. 그 분계를 하는 곳에서부터 회계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보면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아주 좀 심플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일관되게, 그러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원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계장 딱 보시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네. 예를 들어서 제가 휴대폰을 뭐 이런 걸 한 개를 샀다. 휴대폰이라는 것을 한 대를 샀다라고 했을 때 제가 현금이 지급이 되면서 휴대폰을 이거 한 개 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휴대폰은 자산으로 들어가고 현금은 지출한 거죠. 그렇게 앉아 딱 1대1로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똑같이 이 자산을 나는 받았고 현금을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분계장에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두면 아무래도 거래가 좀 투명하게 왜 이 그 휴대폰을 샀는지 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계는 굉장히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도 분계장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꼭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제일 첫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입점주분들과 소유자 여러분들도 첫째적으로 분계장을 좀 달라고 하십시오. 분계장 꼭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관리업체라든지 격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분계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엉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계장을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부터가 전부 다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분계장을 잘 살펴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계장을 이렇게 격리는 기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계장은 기록 딱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소유주와 입점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분계장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정도 하셔야 됩니다. 분계장을 달라고 하시든지 보셔야 되고 격리는 그거 차분히 하셔야 되고 관리인과 관리위원도 분계장을 제대로 이제 보셔라 이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또 격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격리라고 생각할게요. 격리라고. 제가 이름이 전현진인데 정경리라고 하겠습니다. 정경리. 격리라고 하겠습니다. 격리 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격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계장을 쫙 작성을 하죠. 작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격리가 해야 될 거는 전표를 작성하거든요. 그거 뭐냐 하면은 전표 작성하는 거는 내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분계장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들어왔다. 그럼 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왔다 하면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럼 들어오면 분계장에 딱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오고 관리비로서 들어가 몇 호라면 101호에서 들어온 거죠. 호실에서 관리비 딱 들어온 거죠. 그렇게 앉아 분계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입금 전표라고 이거 현금이 들어오는 거는 또 입금 전표로 쫙 또 앉아 그 전표라는 게 표로 만드는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계장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목하고 적요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놨다 이겁니다. 금액 적고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도 마찬가지로 과목과 계정 과목과 적요하고 이렇게 금액을 상세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는 입금 전표로 그리고 현금이 나가는 경우는 출금 전표 그리고 뭐 현금이 입출금이 되지 않은 거래일 때는 우리는 대체 전표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팔았는데 아직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뭐 이렇게 대체 전표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입금 전표라든지 출금 전표 또는 대체 전표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양식이 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표에서 여러분들 거기에 관리인 이 사인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옆에 소장, 그 다음에 격리 주임 이렇게 사인을 반드시 해서 이렇게 전표를 딱 작성해가지고 사인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랬는데요? 라고 막 분계장 적었는데 왜 그랬는데 하면 딴 거 아니고요. 분계장에서도 좀 더 상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적요를 적기도 하는데 적요를 옆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적으로 요즘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적요를 옆에 상세히 적으면 되는데 완전하게 상세히 적지 않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상세한 정빈 관리를 위해서 전표는 당연히 작성해가지고 딱 이렇게 철을 딱 해놨는 게 좋고요. 그러면 그 전표를 작성해놨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개표와 월계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개표는 하루에 입금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정 과목 내역하고 금액을 쫙 집계한 표입니다. 쫙쫙쫙 집계한 거. 아까 전표 작성해놓은 걸 요약해가 좀 더 그걸 집계한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전표를 그냥 집계한 거, 그 다음 월 단위로 또 집계한 거, 그걸 우리 일개표와 월개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격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도 원래는 준비를 딱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일개표하고 월개표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또 딱딱 만들어 놨는 게 뭐냐면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들은 계정들을 이렇게 모두 모은 장부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면 계정 과목별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미수금 받지 않은 금액이다. 아직 돈을 받지 않은 그런 미수금이죠. 미수금 항목만 쫙 다 모아놨는 이런 부분을 우리 총계정 원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는 단기적으로 대여했다든지 단기 대연금에 대해서도 쭉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계정 그러니까 계정 과목별로 따로따로 분류해서 딱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또 보면은 총계정 원장에 보조 원장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 원장 안에 거래처라든지 또 통장 있죠. 통장별로 원장도 또 만들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대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상당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일일이 그런 걸 만들어서 서류 철회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있죠. 우리가 결산을 하거든요. 결산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 예비 절차를 거치는데, 시산표를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시산표를 작성할 때는 제일 처음에 거래할 때 분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거래에 대한 분계하고, 분계장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방금 말했던 총계정 원장 있죠. 계정 과목별로 딱 철되어 있는 총계정 원장 있죠.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우리는 시산표 작성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학계만 보는 학계 시산표도 있고요. 또는 학계 잔액 시산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있죠. 결산을 다시 그걸 좀 조사를 해서 그 결산 정리 사항을 수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조 원가 이런 거 보기 때문에 재고 자산 조사하고 그래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다는 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체 헌금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산표를 작성하고 나면 있죠.
그러면 하면 이제 결산 보고가 쫙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재무 상태표 만들어지고 손익 계산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익 잉여금에 대한 처분 계산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이익 잉여금에 대한 처분 계산서는 처분 권한은 어디서 하죠?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성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당기순이익에서 그 영업외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익잉여 처분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있죠. 어느 쪽으로 이제 장충금으로 다 넣을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정 승인을 지금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재무제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재무제표 완성되는 부분이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금변동표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만들어집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있죠. 여러분들 그 과거에 있는 데이터부터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관리단이 예를 들어 2015년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해서 모든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모든 것들이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무에 대한 상태를 전체 다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1년 단위로 딱 결산해 놓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당기순이익이 있는 부분을 나중에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이제 손익계산서는 또 빵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제로부터 해서 다시 수익과 비용 처리를 조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체 흐름만 지금은 좀 보시고요. 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전체 흐름을 보면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거래가 처음에 발생하면 경리가 뭘 해야 된다고 하셨죠? 붕괴를 해야 된다 했죠. 거래의 8요소의 자산, 부채, 자본에 따라가지고 수익, 비용에 따라가지고 이제 붕괴를 딱 해야 되고 계정 과목별로 붕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면 제대로 붕괴를 해야 된다. 모든 여러분들이 붕괴 이제 거래가 잘못된 게 붕괴장에서 보면 다 밝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붕괴장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작을요. 이제 분식회계라고 일종하는데 그 조작해도 있죠. 그거는 그 금액이 마음대로 이렇게 계정 과목을 이상한 데다가 이제 돈을 엉뚱한 데 넣고 한 거는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건 배임이 되거든요. 또 그것이 또 횡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이 되죠. 배임과 횡령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리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걸 잘 하셔야 되고요. 경리는 잘 할 겁니다. 웬만한 분들 제대로 교육을 받으셨고 실무 경험이 좀 있으시다면 적어도 2-3년 이상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그 다음 뭘 한다겠습니까? 붕괴장하고 난 다음에 경리가 전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일개표하고 월개표를 또 작성하고 그 다음 총계정 원장 그 다음 보조 원장 작성해서 결산 예비 절차를 거쳐서 시산표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보고서 형태에서 재무상태표랑 이게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나와서 이제 완벽하게 마지막에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부분 그것이 여러분들 모든 전산회계 시스템에는 지금은 있죠. 붕괴만 딱 해놔면 그 나머지 부분 붕괴만 잘 해놔면 나머지 부분에 있는 전표랑 일개표, 월개표, 그 총계정 원장, 그 보조 원장 작성하고 시산표 하고 있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재무제표 한꺼번에 쫙 다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예, 그 쫙 연결돼가지고 요즘 워낙 깔끔하게 요즘 프로그램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리가 그 부분을 붕괴장을 잘 하셔야 되고 우리 누구든지 우리 소유자와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붕괴장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서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이제 요 부분입니다. 꼭 당부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전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우리는 좀 회사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여러분들이 해봤었으면, 뭐 대기업은 특히 더 그랬는데, 공장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있어 보시면 더 그랬는데, 저는 과거에 이렇게 큰 회사에 대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 이렇게 그 어떤 원재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가 회계 관리부터 해야 되니까 그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과정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집합 건물 자체는 우리 매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 회사처럼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고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했죠.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뭐만 들어가죠? 비용만 들어가는 구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만 들어가는 구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죠? 비법인 사단이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관리단은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리법인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법상으로는 상법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어떤 뭐라 해야 될 룰이 있는 겁니다. 어떤 규칙이 있고요. 거기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매출을 내지 않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용만 딱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관리비를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관리비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딱 생각하실 때 우리 비영리 법인이다. 매출 내고 이런 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다? 인건비. 크게 보세요. 인건비 많이 줄여야 되겠죠, 여러분들. 인건비 줄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감가상각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청소 그 기계 장치 있죠. 그걸 갖다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3년 감가상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3년으로 끝나지가 않죠. 5년, 6년, 7년 정도 가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이 끝나고 나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또 계속 또 줄어들겠죠. 분납해서 이렇게 딱딱딱 납부하게 돼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관리비는 정상적인 거라면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된다면 관리비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이제 다시 할게요. 인건비 여러분들 줄여드려야 된다. 이제 크게 인건비를 먼저 생각하시라고. 자, 관리비에서 인건비 큰 덩어리로 보시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들어가 각종 용역 계약을 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관리사무소, 관리업체 또 용역 계약했던 것이 있겠죠. 그런 수수료들, 그 용역 관리 계약, 또 소방 관련된 거, 용역 계약했던 것도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또 비용이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그거, 여러분들, 크게 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냐면 각종 시설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물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했죠. 그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요. 그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먼저 뭐라는 거죠? 인건비. 여러분들 다 아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각종 용역 계약에 대한 수수료 들어가는 거.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장비를 우리가 설치하고 이럴 때의 그 비용들 있죠. 그 비용들.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모서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 자체는 자산이 되는데 인건비 자체는 사람에 대한 인건 비용만 되는 거니까 반드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줄여야 된다. 인원은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제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고 이러면 꼭 그렇게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아까 각종 용역 계약들도 그것도 부풀려져 있거든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한 용역 계약도 있죠. 사람들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자기 아는 사람을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75만 원밖에 안 하는데 어떤 데가 120만 원씩 하는 경우, 그는 꼭 보면은 부풀린 거라고요. 항목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국가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있죠. 관리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한 거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한 뭐 30%, 40% 부풀려 있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또 종합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뭐 삼성화재라든지 AIG라든지 메르츠라든지 뭐 각종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공개 입찰에 보면 적격 심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 항목이 똑같은데 그런데 어떤 데는 부풀려져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대부분이 있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한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거는 배임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 배임인지 아닌지 그거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세상은 늘 있죠.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늘 이렇게 좀 보면 압니다. 그 계약서하고 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또 말도 안 되게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FM하고 PM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는 그 시행사가 데리고 간 그 관리업체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큰 곳, 여러분들 적어도 앉아 뭐 200세대 이상인 곳, 좀 약간 건물이 좀 큰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PM은 그 PM과 FM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를 다 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관리업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FM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에서 F는 facility 그러니까 시설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시설 관리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직원들 인건비 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P 있죠. PM이라고 본인들이 해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건물 전체를 자기가 관리하는데 설계를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하면서 자기가 받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많이 받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받는 데 있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관리업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M 이런 거 다 없애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다 없애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 관리만 잘 데려가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 분계장을 다 적고 나면 결국 우리는 뭐죠?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없죠? 여러분들.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적을 수는 있는데 우리 수익과 비용에 대한 지출이 있어야만 손익계산서로서 발생되거든요. 수익과 비용이 있어야 그 1년 단위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만 그걸 딱 우리가 이제 장부를 딱 이렇게 좀 요약 정리해서 작성해 놓은 것을 우리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건데,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손익계산서 또는 아파트나 이런 데 다른 곳에도 보면 운영성과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데 많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비영리법인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가 매출을 내가지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건 전혀 없기는 하죠. 비용만 오직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 외 영업 외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영업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업외가 그게 뭐죠, 여러분들? 그래, 잡수입인 거죠. 그게 영업외 수익으로 그래서 잡힌다 이런 겁니다. 영업외 수익에 잡히는 부분이 여러분 주차라든지 각종 간판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각종 중객이라든지 또는 지하 창고에 대한 임대료를 여러분들이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영업외 수익이 발생했을 때 또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우리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외에 대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것은 당연히 부가가치로, 지금 부가가치세로 다 끊어줘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영업외 수익과 비용이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결국에는 비영리법인인데
또 그 부분은 영리적으로 어쨌든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 비영리 법인입니다. 매출을 내고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인데 비용만 나오는데 매출은 없고 이런 회사처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제 잡수입이 들어오고 하니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니 이제 그걸 우리 손익계산서에 적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상법에 있죠. 우리는 매출을 내고 이 영리법인은 아니지만 비영리법인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은 수익이 들어오고 있으니 잡수입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비영리법인이긴 한데 그렇지만 영리법인처럼 준영리법인처럼 해서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라라고 하거든요. 세무서에 가시면 그러면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비영리 법인이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소유주와 입점주 여러분들은 이제 부가세 있죠. 부가세 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보통 이제 잡수입이 있고 하면 그 부가세를 여러분들 끊어 주시고요. 관리비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그 대부분의 여러분 집합 건물에 보시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또 이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 약간 두리뭉실하죠. 좀 더 상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정빙 서류 관리하는 거랑 노무 관리, 세금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됐는가, 여러분들? 요 정도.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아마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만약에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린 우리 국민 특히 집합 건물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거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모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런 거였고 그래서 여러분들 틈틈이 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법 안에 세법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투자 관점에 대해서도 보시라 이런 부분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좀 우리가 좀 더 이게 철학적인 부분이긴 한데 인간은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좀 꽤 있거든요. 그거는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한 권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혹시라도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또 읽고 이런 편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실무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면 철학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인간에 대한 심리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바탕이 투자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인데요. 책 표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년 전통 경제학의 프레임을 뒤엎는 행동 경제학의 바이블 이렇게 해서 저자는 데니얼 카너만이 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은 노벨 경제학 이렇게 딱 해나니까 갑자기 이게 또 학술적이고 아이고야 복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막상 이 책을 좀 보시면 굉장히 좀 쉽게 책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의 자신이 기억에 대한
기억에 대한 자아라고 하는 부분과 경험에 대한 자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자아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충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라 좀 더 통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여기서 제시를 좀 많이 해줘서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회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위생관리 잘 하시고 늘 여러분들 기원을 해드리고 집합 건물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지금은 코로나 있죠. 그 코비드 19 여기 참 우리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위생관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기원도 해주시고요. 아파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마음이라도 여러분들 기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